통점, 차이점 등을 잘 파악하면서 보시면 더욱더 의미가 있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질문은 원활한 발표 진행을 위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초등에서 발표해 주실 분은 세종도원초등학교 김상목 선생님이십니다. 김상목 선생님께서는 현재 세종도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등체 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는 초등체 교육 과정이고요. 그리고 실행 연구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세종초등체육교육연구회 회장 그리고 한국교원대에서 강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초등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왓에서 후로 관점 바꾸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파워포인트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도원초등학교 교사 김상묵입니다. 저는 이 체육 수업에서 과제 수행 평가 한 방에 해결하기라는 이 주제를 어떤 그 일체성으로 좀 해석해서 혹시라도 이제 IT 분과 소속 이 IT 분과 발표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또는 편하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발표가 되지 않겠나 좀 그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보더라도 이 과제 수행 평가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 발표 다음에 중등 서광석 선생님 발표인데 이분이 워낙 이쪽 구글 에듀케이션 쪽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좀 마음 편하게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한 순서는 서론으로 관점에 전한 얘기를 좀 하고요. 주 수업 사례는 이번 이제 교육과정 설계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3, 4번 내용은 좀 이제 결론이나 논의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동안 한참 전에는 체육에서 뭐 기능을 익혀야 된다 또는 뭐 또 문화를 익혀야 된다 이 얘기가 막 나오다가 한 5년 10년 전 이때는 인성을 많이 길러야 된다 창의 인성 엄청나게 강조를 해 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 역량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 5가지 교과 역량을 제시를 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기 뭐 제가 이 사진을 띄워 놓은 거는 학교 학생이건 뭐 교사건 또는 교수님들이건 다들 체육에서는 결국엔 이 5가지 역량 중에서는 건강관리 능력이 전체 4가지 역량 중에서 건강관리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공감을 했었고 이 부분은 여기 교육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결국에는 체육을 통해서는 이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학교 체육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성도 기르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일반인 또 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체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나의 심신의 어떤 건강, 안녕, 그리고 나의 조금 더 심적인 즐거움 이거를 위해서 결국에는 체육에 참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체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많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엔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회로 나가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럼 이 체육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게
학교 체육의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선형 구조의 좀 원투를 그려봤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브루너의 지식 구조 모형에서 이제 제가 좀 그림을 좀 더 붙였는데요.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그 기존에는 기능을 익히고 뭐 다른 것들을 조각조각 익혔다라 그러면 결국엔 이 브루너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거는 초등학생이 하는 과학적인 탐구나 과학자가 하는 과학의 탐구나 그 어떤 수준의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인 지식 구조는 공유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나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이 성인을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나 이런 수준에서의 스포츠 체육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신체 활동, 이것이 주된 그 본질이자 활동 내용이긴 하지만 이 결국에는 이 유아들이 하는 체육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하는 체육이나 성인들이 하는 체육이나 결국에는 본질은 같아야 된다. 이를테면 뭐 초등학생들은 기초 움직임이 부족하니까 FMS만 주구장창하고 성인 돼서는 성인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학생들도 성인 스포츠,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낮은 수준의 스포츠들을 경험을 해야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학교를 벗어났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되지 않겠는가. 학교 체육을 배웠던 걸 바탕으로 내가 학교 때 배워봤던 배구형 게임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난 어른이 있을 때 동호회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길러줘야 되는 게 학교 체육에서의 역할이지 않겠는가. 이거를 좀 음식으로 비유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체육들이 좀 전 초등학교에 있지만 초등학교 수업들이 너무 그 문화적인 스포츠랑 동떨어져서 전혀 어른 돼서는 전혀 하지도 않을 이런 놀이나 이거에 치우쳐져서 있거나 또는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이 기능 중심으로만 수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비판을 해서 결국에는 이 학생들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갓 태어났을 때는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가 있는 어떤 분유라든지 이유식, 초등학교는 저는 이유식이나 어떤 이런 급식의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자신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골고루 다양하게, 그러면서 본질, 그 신체 활동에 대한 본질을 정말 깊게 체험하면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나 기력이 딸리는데 그러면 내가 좀 먹어봤던 음식 중에 삼계탕을 좀 먹어볼까? 어른이 돼서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초를 학교 체육에서 해줘야, 그래야 이게 학교 체육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지식 구조, 나선형 구조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첫 차시에서 끝 차시까지 갈 때 어떤 분절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준의 향상 쪽으로 좀 수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체육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부분들이 뭘 가르칠까 해서 수업을 들어가면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합니다. 요번에 배드민턴을 가르쳐야지 하고서 나 배드민턴 할 줄 아니까 애들이랑 배드민턴 쳐야지 하고 갔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거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고, 여태까지 체육교육학이 아까 다른 분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what, how, why 수준에서 결국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걸 결국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까지 교수법을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게 그걸 왜 가르치는 거지? 라는 고민에서 여태까지 끝났다라 그러면 저는 여기에 후를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후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르칠 아이들 또는 내가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그 성취될 아이들, 여기 사진을 잠깐 넣어놨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학교 체육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학교 체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초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관점을 무엇을 가르칠까 해서 어떤 사람으로 기를 것인가, 이런 관점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과정을 조금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이 Understanding by Design이라는 이 교육과정 설계 모형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흔히 백워드라는 방식으로 평가 먼저 하는 교육과정 설계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백워드라는 거는 사실은 절차적인 부분인 거고 어떤 사람으로 기를 것인가 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언더스탠딩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큰 구조였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활동 중심 수업들이 너무나 다양한 활동들을 재미있는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전개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배우고 난 학생들은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냥 재미있게 다양한 경험을 했다 해서 끝난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성취가 전혀 일치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일치할 수 있게끔 어떻게 교육을 전개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190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좀 활성화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이 모형에 근거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보면 체육에서 연결을 지으면 바라는 결과 제일 먼저 고민을 한 건 내가 만약에 네트형 경쟁을 수업을 한다라 그러면 내 수업을 받고 난 학생들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요. 이종숙 선생님 저 좀 수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바라는 결과 내 수업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럼 그 부분들이 길러졌다라는 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이런 고민이 이제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이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가 흔히 이제 절차로만 따지면 평가랑 교수를 좀 바꿨다라고 생각되지만 관점의 변화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학생이 무엇을 길렀는가로 관점의 변화가 이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그 주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예시를 들면 경쟁 영역에 저는 네트형 경쟁을 좀 예시로 들었는데 흔히 현장에서는 나 이번에 뭐 가르치지? 라고 하면 이거를 제일 많이 봐요. 신체활동 예시, 어떤 종목. 이런 종목을 가지고 가서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대로, 자신이 배워왔던 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20, 30년이 지나도 배드민턴 수업은 여전히 그대로 학생들은 여전히 좋아하는 학생들은 좋아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못하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데 전 앞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봐야 된다. 핵심 개념, 결국에는 경쟁을 가르쳐주는 경쟁을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핵심 개념을 담고 일반화된 지식을 머리에 담은 다음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배드민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배드민턴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경쟁의 개념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요. 이게 이제 언더스탠딩 바이 디자인에서 가장 지식의 층위를 구분하는 도구인데 가장 이 학생들이 성장을 했어도 머릿속에 남아야 될 결국 궁극적인 원리나 어떤 진리가 뭐냐 이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중요한 게 뭐지? 그러면은 좀 더 알아둘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좀 위계를 잡아보면 결국에는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잘 치고 못 치고보다는 이 경쟁의 의미, 정해진 규칙을 지켜서 한정된 목표를 승리한다, 뭐 쟁취하고 겨룬다라는 이 개념들을 머리에 담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 경쟁의 상황에서 팀끼리 협동을 하고 어떻게 협동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대로 가르쳐줘야 이 친구들이 나중에 현장에 사회에 나가서 경쟁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제대로 된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가르쳐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나온 대로 이제 구체적인 종목과 연결이 지어서 거기에 핵심 기능이나 원리 또는 전략 거기에 관련된 매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많이 가르치려고 했던 다양한 형태 어떤 세부 기술이라든지 규칙이나 역사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초등체육에서 만약에 스포츠 문화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초등체육에서는 이게 알면 좋을 만한 수준인 거지 핵심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언더스탠딩 바이 디자인은 체육과 설계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배드민턴 네트형 경쟁에서 본질이 뭐야?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체육과 패러다임인 이해중심 게임 수업을 융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체육과 교육 과정의 기본
뭐 이론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나아가야 될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개념, 또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제한된 환경에서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이해중심 게임 수업의 기본을 어떤 패러다임을 적용을 했어야 됐는데요. 예, 아까도 앞서 다른 초등 선생님께서 이해중심 게임 수업을 소개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또 워낙 많이 알려진 모형이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저는 이해중심 게임 수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좀 왜곡이 많이 됐다라고 보는데, 학생들에게 게임만 가르친다고 결코 보지 않거든요. 이해중심 수업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퍼포먼스나 스킬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면서 게임만,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게임을 해, 이 생각을 바꿔준 게 기능 수준을 낮춰서 게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술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면서 내가 이 전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익혀야지 라고 해서 그 사고의 방향을 바꿔준 거다. 이를테면 옛날에 드리블, 패스, 슛을 탈맥락적으로 배워서 게임에 적용했던 방식이라고 하면, 내가 패스가 강조된 게임을 통해서 패스를 잘해야지 농구 게임을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수비를 피하는 패스라든지 현실적 맥락에 관련된 패스를 가르쳐줘서 결국엔 퍼포먼스를 올리면서 전술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배드민턴에서는 핵심적인 전술적인 문제와 기술이 뭐고, 농구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기술과 전술이 뭐고, 이런 부분들로 해결해 주는 게 이해중심 게임 수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구조에서 배드민턴을 소재로 했더니, 배드민턴은 상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행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인 동호회에서도 A급, B급, C급, D급, 뭐 초심자 이렇게 리그를 따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팀게임 토너먼트 협동학습 구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팀의 1등끼리 나와서 2등끼리 나와서 3등끼리 나와서 자신들이 얻은 점수의 합계를 가지고 팀의 승패를 겨루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좋은 점은 이 최하위에 속한 뭐 3번에 해당되는 각 팀의 뭐 꼴찌 학생들이라도 자신들이 소중하게 딴 점수 1점, 2점이 팀 점수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과 붙으면서 승패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고 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성취감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학습 구조로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그 언더스탠딩 바이 디자인 관점에서 네트형 경쟁 수업, 특히 배드민턴을 가르칠 때, 배드민턴이라는 건 미래에도 더 활성화될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저는 목표를 바람직한 배드민턴 동호인이라고 봤습니다. 이 바람직한 배드민턴 동호인은 경기도 어느 정도 잘 쳐야 되고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매너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람직한 동호인의 모습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배드민턴 동호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그럼 뭘 가르칠까라고 해서 좋은 활동들을 쭉 늘어났었는데,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바람직한 배드민턴 동호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 경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하고 어떤 매너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경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학습 계획을 짰는데,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천년만년 살고 아이들이 뭐 1년, 뭐 2년 동안 배드민턴을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든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학생들이 약 한 10몇 차시, 20차시의 시간 동안 40분 동안 약 20명의 학생들이 배드민턴이라는 것을 배울 때 과연 어떤 게 핵심이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서 이 언더스탠딩 바이 디자인, 그리고 이해중심 게임 수업, 그리고 평가와 협동학습 TGT, 이런 부분을 녹여내서 1차시부터 약 16차시까지 이런 식으로 학습 구조를 좀 짰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그 강의 원고에 책자에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장면으로 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평가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수업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첫 차시 활동입니다. 첫 차시에 학생들이 1대1로 칠 수 있게끔 6학년 학생들인데요. 먼저 한번 라이브란 이 6학년 학생들이 이 정도 배드민턴 치는구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첫 차시입니다.
또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게임을 치게 하면서 학생들을 팀게임 토너먼트 형태로 만들려면 순위를 좀 내줘서 공평하게 팀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능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다니면서 학생들에 대한 수행을 이렇게 뭐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관찰을 하고, 지금 이 동영상에 보면 이 클립보드에다가 이 평가표를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으면 제가 계속 이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1시간 동안 계속 저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짝을 바꿔가면서 배드민턴 게임을 하면서, 아, 배드민턴은 이런 거구나, 결국엔 넘겨야지 게임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익히게 하는 게 이 첫 차시의 과정이었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각종 뭐 논문에서도 학생들을 막 체계적으로 관찰 기준을 가지고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면 학생들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진단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애들 지도해가면서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다음 학기에는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동은 좀 더 다시 보여드릴 텐데, 왜냐하면 학생들은 짝이랑 칠 때마다 기능을 수행하는 게 너무 달라서 이번에는 제가 공을 좀 다양한 방향으로 쳐주면서 얘네들이 공을 얼마나 넘길 수 있는 수준인지 그런 관점으로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수행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제법 잘 치는 친구였는데요. 나머지 학생들은 옆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고 한 3, 4명 정도씩 와서 자신의 순서에 맞춰서 진단을 하고, 제가 왼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후에 이제 개선된 체크리스트인데요. 여기에서 이게 첫 번째 했던 왼쪽의 부분은 이 관점으로 제가 얘네들의 수준을 좀 이렇게 조각을 내봤더니 나름대로 체크는 할 수 있었지만 생각같이 잘 안 돼서, 두 번째는 제가 이쪽에서 여기 다양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공을 혹시 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나요? 공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기서 나름대로 질적으로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체크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팀이 좀 제대로 공평하게 짜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팀게임 토너먼트의 최대 단점은 팀이 고르게 안 짜지면 이기는 팀은 계속 이기고 지는 팀은 계속 진다라는 단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팀을 짜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결국 이것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게임 수준은 기능 수준과 너무 달랐어요. 마지막에는 요즘에는 그냥 1대1을 시합을 시킵니다. 1대1을 시합을 시켜서 승수로 따져서 거기서 그냥 쭉 일렬로 늘어놓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그 타당도가 높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저런 뭐 논문을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도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좋지만 제가 받기 좋게 띄워주는 볼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넘기는데 시합에서 그런 볼들이 안 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못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게임을 시키고 저는 돌아가면서 그냥 아이들의 게임 승패만 정리를 해서 그 팀을 짜주는 거에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서 요게 한 방에 해결하는 저만의 이제 나름대로 여기서 핵심 평가지인데요. 학생들이 1차시부터 이제 전 연차시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들을 매 차시 끝날 때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수업 끝나기 한 5분 전 정도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했는데 각자 다른 학생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날 자신이 새로 알게 된 내용, 느낀 점, 그리고 배드민턴 기술이면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배드민턴 기술이 좀 성장하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순서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그 기술이 성공한 날짜를 여기에 적도록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 과제를 주어서 이 상황에는 어디로 공을 보내야 되는지, 또는 자신들이 게임을 하면서 좀 터득할 만한 전술이 있는지, 또 바람직한 동호인의 모습을 제시를 해주고 그 관점에서 내가
그런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매 시간마다 작성하게 해서 학생들이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학생들도 보고 저도 보고 마지막에 이것들을 학생들이 되짚어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에서 여기 이 한 16차시 정도 지나면 최소 요 수준 가운데까지는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눈으로 아, 내가 이만큼 늘었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내가 어디로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제가 중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그 기능 지도를 했던 과정인데요. 이제 거리 조절해서 넘기는 장면들을 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라켓의 각도나 스윙 스피드 이 정도 수준으로 학생들이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메인 과제는 주지만 팀마다 한 팀마다 잘하는 아이들부터 못하는 아이들까지 수준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연습을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좀 제공을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해주고 이것도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제가 좀 따로 떼서 그 학생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좀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교사수 과정안을 작성을 했었는데 제 지도안의 특성은 이 핵심 과정 부분들은 대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래야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줄 때 이것저것 다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어떤 무릎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목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어떻게 대형을 돌리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아이들이 혼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 계획에 공을 들이는 편입니다. 또 중간에 동료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4등끼리의 시합입니다. 이제 한참 지난 다음인데요. 이 파란색 학생이 의도적으로 좀 골고루 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지금 동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료 평가는 두 가지 형태를 실시를 했는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좀 관찰할 수 있는 부분, 태도적인 부분과 이 기능적인 부분을 했는데 아이들이 역시 이것도 짧은 시간 동안 평가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료 평가는 주의할 점이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평가를 해야 되고 제가 이걸 평가에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이걸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관찰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 평가를 실시했었고 이건 또 다른 평가인데 학생들이 이제 게임을 치면서 그 어떻게 적절하게 셔틀콕을 넘기는지를 평가한 건데 거의 마지막 차시 했거든요. 동영상이 여기 하나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여기 화면에 그 평가 방법들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면서 적절하게 공을 보낸 경우 또는 잘 넘긴 경우 이런 것들을 다른 기호를 써가지고 전술적인 평가를 좀 하게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요 작성을 해서 이걸서 제가 이제 평가에 좀 적용을 했었고요.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평가지가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는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넘기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초등학교는 평가에 대해서 그 신뢰도나 객관도를 크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타당도를 좀 더 중점을 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써줄 수 있는 말들 얘가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어찌 보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평가지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넘기면서 수업 과정에서도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줬지만 수업 결과 총괄 평가를 할 때도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IT 적용하기는 이 결국에는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은 자료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거를 계속 애들 잃어버릴 걸 대비해서 스캔하고 막 보관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자료가 너무 많아지고 체육 전담할 때는 아이들 한 150명 정도를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막 수북히 막 A3 용진단 평가지가 막 너무 제 파묻힐 정도로 쌓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일원화돼서 쭉 자료별로 정리를 했을 때 학생별로 소트를 누르면 학생 관련된 자료들로 이제 LMS가 발전하면 점점 그렇게 변할 것 같은데 좀 아직까지는 그 교사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싶고요.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면 아까 말한 그 동영상들을 다시 돌려볼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 아이들의 어떤 평가 움직임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교사가 코멘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평가를 했을 때 자료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동영상 자료가 SNS로 퍼져서 뭐 학부모라든지 동료 교수라든지 이제 제가 혼자 하는 평가가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평가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서 같이 조금 더 신뢰 있는 평가를 하다 할 수 있으면 중고등학교나 나중에 조금 더 그 신뢰도를 요구하는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대로 된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지. 그래서 이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이해중심 게임 수업에 나온 GPAI라고 게임 퍼포먼스 어세스먼트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게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성취 기준에 뭐 1, 4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뭐 관찰이나 뭐 설문지로 할 수 있지만 실제 경기 수행은 여기에 나온 한 7가지, 예를 들어 농구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 7가지 평가 관점을 가지고 이 중에서 차시마다 좀 골라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평가 관점을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 관점으로 어떤 이 경제성을 위해서 어떤 IT가 접목이 된다라 그러면 더욱 그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광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길러야 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 204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45년에 이렇게 변할 거라고 하고 점점 지금의 스포츠가 미래 스포츠가 계속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미래 체육에 견주어 봤을 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점점 더 이 자신의 생활 속에 체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그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선생님,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죄송합니다. 전환 2분 안에 좀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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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신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결국에는 지금 길러야 될 어떤 방향이 아닌가. 거기에서 저는 고른 경험, 초등체육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좋은 경험을 또 학생 주도적으로 해줘야 학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길러지지 않겠는가. 이럴 때 방향이 고르다라는 것, 제대로 됐다라는 것, 이 기준은 예전에는 내용 또는 교사 이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이제는 미래, 역량, 학생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고른 제대로 주도적 이 관점들을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목적에서부터 학생의 성취까지 일체화된 한 방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을 하는데 체육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언더스탠딩 바이 디자인 이해중심 게임 수업 그리고 다양한 협동학습 전략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생각을 바꿔야 길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국 선생님께서 와대에서 후로 관점 바꾸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신체놀이, 신체활동,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 골고루 길러주는 것 이것이 학교 체육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교육과정 사례, 그다음에 이해 중심 게임 수업 모형과 UBD 관련된 방법으로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김상우 선생님께서 좀 한번 보시고 이따가 서광석 선생님 발표 후에 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준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 서광석 선생님 발표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선생님 혹시 예, 나오셨군요. 자, 서광석 선생님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천 이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단국대학교 스포츠사회학 박사 과정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체육 수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좀 역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회 회장,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코리아 리더, 2020 교육부 자유학기 수업 명장 선정 등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광서 선생님 수업을 발표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이동중학교 서광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말씀 전에 우리 세종 도원초 김삼목 선생님 혹시 저에게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자꾸 제가 잘 해드릴 거다. 더 많은 이렇게 막 자꾸 띄워주셨는데요. 앞서 김삼목 그 선생님의 그 수업과 크게 그 중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체육 수업에서의 어떤 거시적인 관점과 이제 미시적인 관점, 그다음에 우리 체험까지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체육 수업에서 과제 수행 제출 피드백 한 방에라는 제목으로 알려드렸었어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든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든 그것이 교사에게 이중고를 또는 학생에게 혼란감을 더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세상이 필요하다. 예, 뭐 인디안 속담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예, 지금 이런 코로나 이후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온 세상으로 온라인 세상으로 간다면 온 세상으로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설마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그거 입에 달고 지냈었는데요. 불확실성이야말로 유일하게 확실하다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 이후 학습 결손, 학습 공백에 대한 격차, 지역 격차, 불균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학습 결손이 과연 문제인가, 가장 최우선돼야 될 문제인가라고 의문을 던져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5시간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충 추측이 가시겠지만 PC, TV 보는 시간, 이런 계속해서 이런 원격이나 이런 디지털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 5시간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신체 활동은 반대로 50%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수면 시간이 30분 이상 감소가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정말 좀 갸우뚱하게 되기도 하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청년의 26.8%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더 향상됐다라고 합니다. 예, 학교 현장에서도 느껴지는 거는 그 이상이고요. 학생 부장을 하면서 학생들의 우울감, 이런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 예민해짐, 학생들 간의 관계도 안 되는 이런 지금 상황, 이런 너무 이렇게 팔목에 커터 이렇게 그 유행처럼 번지고 계속해서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하다 보면은 현장의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충격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의 숫자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4, 5등급의 숫자가 현격하게 올라가고 한 걸 보면은 우리가 과연 학습 공백과 어떤 교육 격차를 지금 이야기해야 될 때인가,
저는 학습 공백이 아니라 건강 공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체육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를 넘어서 교육부,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위태로움과 심각성을 더 우리 학계에서도 더 이렇게 많이 담론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 이제 전국의 체육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여기 3,000명 단톡방도 있고 선생님들이 이분 저분 다 나서서 서로가 품앗이처럼 서로에게 서로의 교육을 공유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라고 해서 이 4개년 계획을 정책 과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유일하게 모든 교과, 모든 어떤 시스템, 모든 행정 이런 것들이 죄다 AI 그리고 인간교육 했는데요. 여기에서 건강에 대한 관련은 쏙 빠졌다라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학생 건강 관련 대책은 여기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었다. 청소년기야말로 평생 건강의 골든타임이라고는 말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공교육에서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체육 교육 조례,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을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으로 또는 디지털로 또는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해서 교사 혼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또는 팝스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통지표로 나눠주고 관리가 되지 않는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체육교사 혼자의 힘으로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빅데이터적으로 AI적으로 이걸로 관리해 달라라는 조례안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5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온택트 시대의 체육 수업 상호작용하는 원격 수업 만들기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수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체육 수업의 양상을 봤더니 전국에 있는 체육 선생님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에듀테크를 하는 범교과 선생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수집하고 모아봤더니 언택트가 될수록 컨택트가 더욱 소중해지는 시점이고요. 과연 상호작용이 우리가 되고 있는가? 교실에서도 안 됐었는데 학생들은 칠판 화면만 켜놓고서 있고 1년이 지나도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얼굴을 알 수도 없고 선생님과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하는 더 체육 수업에서 상호작용 더 절실해졌습니다. 더 관계 중심과 공감과 소통하게 하는 체육 수업이 더 중요해지겠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이제는 뒤로 미룰 수가 없다. 이번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다.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교사, 나보다 1타 강사가 누구냐 있다라는 것은 학생들도 학부모도 교사도 다 알아버렸어요. 유튜브에 가면 나보다 배드민턴 잘 치는 이용대도 있고요.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어떤 EBS 1타 강사도 있다라는 거, 교사의 역할이 변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는 쌍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전혀 이렇게 실시간 어떤 화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쌍방향 수업이 되고 있느냐 일방향 수업으로 이렇게 저 혼자서 떠들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과연 학생들이 이렇게 화면 앞에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겠는가. 일부 선생님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가만히 화면 앞에 앉혀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라는 얘기냐. 체육교사들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성장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해라. 언제 학교를 나올지 못 나올지 평생 못 나올지 한 학기 못 나올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수업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입, 대입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방안까지 안내를 해줘서 위에는 수행 주체가 확인 가능한 이 평가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기준을 올려 이렇게 공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도 하고 교사가 이렇게 이런 피드백 거리도 만들고 과제도 하고 유튜버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네, 보이시나요?
현실입니다. 실화 맞습니다. 네, 실화 맞고요. 이렇게 카메라라도 켜놓으면은 다행이고요. 예, 누워서 대히트를 쳤다라고 하죠. 이 노트북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했는 게요. 학생들의 화면 우측 상단에는 유튜브가 틀어져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인스타그램, 오른쪽에는 카톡. 예, 화면에는 제 얼굴 따위는 예, 이렇게 창이 내려져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상호작용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작년 한 해 계속적으로 교육계에서 이슈가 됐었던 것이 바로 피드백이에요. 어떻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것인데, 그래서 애들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게임보다 더 재미나게 또는 게임처럼 또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데, 그리고 결국엔 피드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고 노력을 해왔지만, 네, 피드백은 곧 PRI다. 정말 하루하루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학생 한 명 한 명, 예, 피나고 알배기 이가 갈릴 때까지라고 한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창작의 고통을 교사에게 주고 있기도 하고요. 피드백을 주면 바로바로 주면은 참 좋겠는데, 그래서 피드백으로 삼행시도 지고요. 예, 너무 피곤해서 피나고 정말 창작의 고통 때문에 들어버리고 뭐 백발이 새하얗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계속해서 선생님들에게 공유하고 있고, 우리 연구에서도 한 것이 선생님들에게 지속 가능하느냐, 선생님이 이것을 지속 가능한 열정을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처럼,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수업처럼, 또는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갑자기 오프라인으로 바뀌어도 이것이 학생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러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내에 과제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수업 시간 내에 수행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수업 시간 내에 제출까지 받고, 그리고 피드백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학교에서처럼. 그리고 온라인 원격 수업에서도 이렇게 이게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선생님들의 또는 학생들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들고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이 뒤에 있는 멍석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 국민이 모든 교사가 다 알게 됐어요. 교사보다 잘 가르치는 교사 얼마든지 많구나. 교사보다 잘 가르치는 그 선생님 얼마든지 많구나라는 거 다 알아버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교사의 역할은 멍석을 깔아주는 일 아닌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이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게끔 하고, 교사는 어떻게 멍석을 깔아주고 그 안에서 수행시키고 제출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디지털 기반 체육수업 만들기라는, 온라인에서도 교사의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어떤 온라인에서는 장에서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으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느냐라고 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평가는요, 이제 체육교과에 있어서는요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2018년부터 계속해서 동영상 평가, 동영상을 받아서 하는데, 그때 받아서 하다가 제가 매주 1차 시씩만 3분짜리 타바타 하나만, 일주일에 하나만 15주 15번을 나에게 보내면 너는 농구를 못해도, 일회성의 어떤 결과 중심의 평가에 성공을 못해도 나는 너에게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지속되는 습관이 중요하니까, 운동 습관이 중요하니까 그 인정할게 했지만, 제가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걸 이메일로 다 받아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그거 조작하고 했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서부터 디지털 또는 디지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사 옆에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매니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학생들에게 더 이상 지식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됐든 어떤 대화형 문서, 공유하는 문서로 해서 같이 동시에 학생들에게 스스로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종목에 대한 설명,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10분 안에 글, 사진, 동영상 이 세 가지를 찾아서 해라 그러고 하면은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시트에서 학생들이 각각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교사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교사의 피드백만이 아니라 자기 피드백, 동료 피드백, 교사 피드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기록, 또 기록. 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그리고 자신의 기록을 이긴다라는 거를 오래전부터 실천을 해왔고 해봤더니 정말 학생들은 자기의 성장에 그것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한다라면 선생님 이제 못해요, 안 해요, 저는 실패했어요, 전 체포자예요. 예, 눈으로 보면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컴퓨터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즉각적인 피드백, 계속적으로 너 500점, 너 이거 땄다고, 너 보너스. 예. 근데 이 게임 회사처럼 내가 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도와주는 디지털 도구 뭐가 있을까? 예, 구글 클래스룸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런 것처럼 이 한 화면에서 이건 2018년도에부터 실천했었던 내용인데요. 영상을 각각이 각 개개인에게 배달이 되도록 그리고 그 피드백을 교사가 한 명 한 명 한 명 경계 그 유형에 맞춰서 단체 문자로 보내되 단체 메시지로 보내되 개개인에게 간 것처럼 그리고 이 안에서 평가, 교수 평기 일체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누적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학급방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학생들도 교사도 또는 교사를 평가 전문가로서 학부모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기록이 다 남고 여기에다가 댓글을 주기도 했고 여기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결과적인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모두 녹아져 있기 때문인 거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하나하나 계속 기록을 혼자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못한 나를 발견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기록해 주는 것은 좋은데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나 혼자서 해야 되는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학생이 자기 피드백을 하고 동료 피드백이 되고 한다라면 눈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조금씩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면 구글 시트, 구글 스프레드 시트 눈으로 보여주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는 거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원한다면 켜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생에게는 어떤 피드백을 혼자만의 개인의 어떤 성장이 있기도 하지만 반별 공동체의 성장이 있기도 하고 또는 명예의 전당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 이게 뭐라고 학생들이 게임을 할 때 게임에 빠지는 거 즉각적 피드백 그게 뭐라고가 이렇게 중요했었구나 라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고요. 학생들에게 일기를 써서 뭐 3분 일기 수업 전 학생들이 뭔가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든 또는 어떤 면접 이런 걸 하든 그 체험이 끝난 뒤에 바로 적는 자기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어떻게 삶으로 연결할 것인지 교사가 말한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느끼고 실천했는지에 대한 구글 설문지로 해서 더 이상 일기장을 북트럭에 끌고 운동장에 끌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꼭 수행평가 전날에는 반드시 잊어버리더라고요, 애들이. 네, 아이들은 반드시 잊어버린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이 3분 일기장을 쓰면은 교수 평기 일체화에서의 그 기록, 생기부 그거 힘들다라고 하는데 창작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거 자체가 질적 연구의 어떤 그 자료, 생생한 수업이 끝나자마자 3분 만에 적은 그 자료가 될 텐데 라고 해서 여기에서 바로 더 이상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생기부 자료로 학생이 자신이 뭘 배웠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적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요. 서술형 평가로 하고 있기도 해요. 서논술 평가에서 20점, 우리 서논술 평가 필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 교과에서도 그렇고 많은 교과에서도 그렇고 일회성의 논술 딱 한 번을 가지고서 20점짜리를 확 매겨버린다? 이거 과연 성장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가 맞느냐? 물론 이건 패스 올 페일이죠. 교사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융합 수업학인데요. 체육 수업이야말로 융합 수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은 필수가 되어버리고 있는 현장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체육에 대한 본연의 가치도 살리긴 해야 되겠죠. 영어 선생님과 영어 융합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학생들에게 혼자만의 어떤 우리 학교만의가 아니라 이건 2009년도 3월에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과 우리 학교가 서울보다 개성이 가까운 이 포천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포천 한번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스포츠 클럽 또는 이 애들이 가장 싫어한다라는 셔틀런 극혐한다라는 셔틀런 이거 어떻게 재밌게 학생들에게 또 다른 어떤 모습을 피드백해 줄 수 있을까 해서 홍콩 성남 포천 3파전 해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온라인으로 애들아 오늘은 상대가 있어 저 어디야 그러면은 문을 보는 게 아니라 저쪽 화면을 봐 해서 화면에 아이들이 저쪽 학교 애들이 나타난 거죠. 이게 지금은 당연히 일상화가 됐고 스포츠 클럽도 이걸로 하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가능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홍콩, 포천, 성남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구글 시트 하나만 나눠주면 되죠. 권한 한번 주면 되죠. 그러면 이 즉각적 피드백, 이 차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애들이 그거 하나를 보고서 계속해서 피드백이 오는 거죠. 게이미피케이션처럼요. 작년에는 코로나 시기에 포천 제주 스포츠 교류전을 했었습니다. 1차 저글링을 하는 학교를 찾아서 구글 어스로 우리 학교 탐방하기도 시켜주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그쪽 학생과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저글링 시합을 하기도 했고요. 교류전을 통해서 1차는 우리 학교가 졌어요. 그런데 2달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비교하자, 성장점을 비교하자. 그래서 2달 뒤에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제주에 있는 학생과 우리 이동중학교 학생들이 이때 제주도는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나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그리고 교수 평균 차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지금 체험을 해볼 건데요. 이거 한번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지금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걸 참여해 보시면 어떻게 초단타로 학생들의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짓을 못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학생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링크를 클릭하면 지금 이거는 컴퓨터 또는 PC로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조금 제한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 여기에다 이름 풀네임만 적으시고 서광석 학생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리고 조인을 클릭하면 웰컴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교사의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누가 들어와 있는지 여기 4명의 선생님 또는 미 들어와 계시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링크의 어떤 홍수에 빠져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화면이 통제가 되는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기서 선생님을 보라고 합니다. 이제 교사의 이걸 누름에 따라서 지금 들어와 계신 학생들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수님께서 화면이 바뀔 거예요. 교사가 여기 다음번을 클릭하면 이러한 앞을 보세요 라고 나오죠. 앞을 보시면 교사가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물론 학생이 직접 동영상을 클릭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황에서 이거는 과제형으로 줄 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유튜브 영상 또는 각종 영상을 그냥 여기에다 옮겨 놓기만 하고 여기에다가 체크만 하면은 동영상을 보다가 소리도 같이 들리고 그렇죠? 동영상을 보다가 이쯤 됐을 때 이거구나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콕하고 제가 문제를 달아놨습니다. 그럼 학생 화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배구 경기에서 수비 전문 선수를 뜻한 용어를 쓰시오.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선생님과 같이 창이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권민정 학생 왜 아무것도 안 쓰니? 빨리 답을 쓰렴. 왜 아무것도 안 쓰고 있네? 김철민 학생 왜 안 쓰니? 빨리 답을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백준영 학생 안 썼네. 리빠로라고. 야, 이 학생 이렇게 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빠로. 예. 이거 다시 다음 문제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네, 이번엔 객관식입니다. 배구 팀 구성으로 틀린 것은 아무거나 틀리게도 해보시고요. 어떤 분은 맞게도 해보시고 해서 제출을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피드백이 가능하죠. 아, 몇 명 정답률이 D가 많구나. C를 한 친구도 있네. 누가 C를 했을까? 예, 학생 1 바로 제가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 누가 하고 있는 정영아 학생 지금 안 하고 있네. 백준영 학생 지금 뭐 하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라는 뜻입니다. 혹시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러시지 말고요. 예. 다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교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유튜브 끌어와서 여기다 콕 찍고서 객관식 문제를 줄 것인지 또는 설문지를 줄 것인지 이렇게 중간중간 해놓은 다음에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를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짝 맞추기 게임이에요. 학생들의 30분 무엇을 뜻할까? 타임아웃 시간인가? 짝 맞추기 게임을 한번 해보시죠. 듀스. 점수는 25점인가? 세트는 6세트인가? 아, 이거 틀렸구나. 경기 인원이 세트인가? 이것도 틀렸구나. 그렇게 하고 나면은 교사는 몇 번 만에 맞췄는지, 이 친구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번 만에 맞췄는지 6번 만에 시도해서 맞췄는지 이거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겠죠. 다음 활동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만의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 볼 거예요. 여기는 김연경 우리 조의 김연경 하는데 이거 잘 안 써지네. 그러면 텍스트로 김연경이라고 써서 그려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선생님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이 박준환 선생님 여기 김연경을 여기다 쓰셨구나. 백준영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쓰셨구나. 아, 여기는 이렇게 됐네. 이 친구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활동 역시도 퀴즈고요. 이거 역시도 이거는 이제 정답, 오답을 한 번에 맞힐 수도 있고요. 다음 활동으로 또 넘어갑니다. 다음 활동은 체육 성장일기요. 아까 보셨었던 활동을 10분 시키고 수행을 시키고 바로 성장일기에 네가 지금 했었던 거 적어야지. 저는 타바타 운동을 시키자마자요. 바로 심박수를 측정하게 만들어요. 자가 측정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심박수가 계속해서 기록이 쌓여가고 있다. 이걸 제가 쓰는 게 아니라요. 예, 학생들 참여한 학생들이 동시에 쓰는 거죠. 동시에 여기서 쓸 수가 있겠죠. 제가 물론 지금 제한을 걸어놨나요? 제한을 걸어놨나 봐요. 네, 여기에서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근데 이것까지도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거. 에듀테크와 에듀테크를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 링크만 있으면 그것을 여기 니어팟 안으로 끌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 여기에서 같이 적게도 합니다. 다음 활동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짝 맞추기 게임이네요. 네, 학생들에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바로바로 학생들을 피드백을 주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 역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타임 투 클라임이라고 해서 니어팟 안에 있는 어떤 게이미피케이션 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학생들 게임을 시키기도 하고요. 퀴즈 게임인데 이거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훗 어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그대로 끌고 와서 구글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어떤 이런 자료들이 교사가 계속해서 너무 노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원격 수업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끌고 오면 슬라이드도 넣고 뭐 어떤 문서도 넣고 또는 다른 활동도 넣고 할 수 있게끔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fill in the blank라고 해서 여기 6 이거는 어떤 걸 뜻하지? 6인제 이거 맞나? 잡아서 끌게끔 틀리게도 해보시고요. 네, 9세트 25라 한다 하고 어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제출한 친구들, 제출한 선생님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직 제출 안 한 선생님들 예,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상호작용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우리 영상 제출에 대한 평가 이것들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육과에선 필수가 돼버렸어요. 예, 온라인에서는 특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것까지 끌고 왔고 링크가 있고 한 것들은 에듀테크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도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걸 클릭함과 동시에 동영상을 촬영하게 딱 나와요. 그러면 그곳에서 타바타 촬영해라. 또 네가 체조 촬영해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역시도 짝맞추기죠. 이것과 어떤 것인지 이렇게 짝맞추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네, 슬라이드를 공유해 놨습니다. 여기에 구글 문서도 넣고요. 이 링크만 있다라면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같이 공동 작업할 수 있는 대화형 문서적인 작업 등을 같이 참여해서 공동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들이랑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는지 디지털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자료에 남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에 소개할 거는요. 체험해 볼 거는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 메타버스 핫하죠. 체육 수업에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메타버스에서 만나볼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운동장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이 클릭 Here Open Web 페이지를 클릭하시면요. 네,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한번 이거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대신 이곳에 들어갈 때는요. 줌에 있는 음소거와 비디오를 끄셔야 돼요. 예, 줌에서의 비디오와 음소거를 꺼야 여기에서 비디오를 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 이름을 석학생을 쓰시고요. 이렇게 링크가 나오면 아바타를 고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해서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링크를 클릭하고 여기 이 음량과 허용해야 되겠죠. 마이크 사용을 위해서 허용. 그리고 이거를 화면을 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킵 튜토리얼이 보일 거예요. 이것은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방향키로만 조정할 건데요. 스킵 튜토리얼, 이거는 튜토리얼이니까 이거를 스킵 튜토리얼을 해서 예, 다른 분들은 음소거, 게더타운에서도 음소거, 그 다음에 줌에서도 음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킵 튜토리얼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윤수 교수님께서 돌아다니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묵 교수님도 돌아다니고요. 이게 가까이 갔을 때는 목소리가 들리고 멀리 떨어져서는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게더타운에서는 음소거 그리고
중과 예, 소리를 예, 중과 게더타운 양쪽에 다 음소거를 해보세요. 여기 우측 아래 보시면 음소거 또는 비디오를 켜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각각의 자신의 위치로 가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와서 X를 클릭하면 여기 화면이 보이시죠? X를 클릭하면 인터랙트를 할 수 있습니다. X 클릭하면 이 동영상을 보게 되고요. 자기만의 개별화된 자신이 원하는 선택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체험을 하고 본인이 했다라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 칠판에서 X를 또 누르게 되면 여기 X를 누르라고 하죠. X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보드판 역할을 해서 스쿼트한 개수 저는 서광석 100개요 라고 적고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데 지금 체육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다양하게 체육 수업도 펼쳐질지 어떻게 펼쳐질지 누군가가 지금 화면을 공유하고 있네요. 화면 공유 스크린 쉐어를 클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이 링크는 오늘 하루 종일 열어놓을 테니까요. 여기 와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체육 수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불확실성만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했다라면 우리 역시도 불확실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모든 언제 어느 때든지 변화할 수 있는 애자일하게 유연한 자세를 갖춰 보는 건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게더타운에서 나오셔야 그래야 여기 예. 음소거 돼 있으세요, 김철민 박사님. 네. 네, 서광사 선생님 오늘 발표 잘 들었고 참여도 잘했습니다. 서광사 선생님께서는 기록을 이기는 체육 수업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본 주제와 함께 비대면 교육 방식에 대한 그런 해제 음소거가 다시 돼 있으세요. 네, 좀 들리시나요? 네. 네, 예, 뭐 지금 발표에 대한 어떤 요약을 좀 했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광사 선생님께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미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료 기록, 그리고 자료의 시각적인 가치, 그리고 기록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김상목 선생님과 서광사 선생님 두 분의 발표를 좀 들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방으로 채팅창에 질문을 좀 써주시면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정영화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목 선생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게임 승패 결과로 내림차 순으로 한 후 팀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몇 경기 정도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일 초기에는 학생들이 이제 좁은 코트 배드민턴을 쳤기 때문에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3개의 그룹으로 좀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좀 어느 정도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쳐서 뭐 넘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잘 치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 기준으로 3코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3그룹으로 나눠서 그럼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돼서 한 코트에 6명에서 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원수대로 먼저 리그전을 돌리는데
그 좁은 코트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 코트에서 4명이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한 5점에서 6점 정도 시간에 따라서 좀씩 자유롭게 주면서 그 안에 소속된 그 6명이면 6명, 7명이 풀 리그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가 봐가지고 그 레벨이 조금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해주면서 그래서 그 그룹별로 그 순위를 1등부터 뭐 6등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 거기서 순위를 내리고 거기에서 그 학생들을 이제 다시 정렬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뭐 이게 채팅창에 안 쓰시더라도 지금 뭐 구두로 질문을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예, 서광석 선생님, 정영화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리퍼드를 활용하실 때 30명이 동시에 하게 되면 렉이 걸리진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렉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에듀테크를 막론하고 그것이 되게 큰 힘이 그거에 따라서 제품의 질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100% 보장이 되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에듀테크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거는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어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버 버전, 그러니까 기본 무료 버전이 30명 또는 4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반을 사용하기에 지금 4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했을 때에 학생들의 그 인터넷 또는 통신망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별 그거 없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어떤 에듀테크든지 간에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되어 있다라면 그걸 100% 보장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더 특히나 체육관 요즘 공간혁신 스마트 뉴 그린 스쿨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에 와이파이 밖에서 다 되는 와이파이 학교에서 더 먼저 되도록 학교에서도 체육관에서 더 먼저 되도록 주장을 계속해서 많은 체육생님들께 요청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우리 조선이공대 박준환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서광석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 참여했을 때 카메라를 꺼놓는 애들,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애들, 그 학생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학생들이 이거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서 안 들어오거나, 내 얼굴이 또는 내가 여기 노출된 것이 안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아닌 쪽, 그러니까 가장 편한 쪽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교사마다 다른 기준.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싸우고 많은 교과에서도 되게 많이 그거 하는데요. 이거는 교사 혼자서 뭐 카메라를 켜라 또는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예. 다만 오히려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감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구는 이렇게 손만 보여도 오케이. 누구는 뭐 이거 화면 꺼놔도 오케이. 누구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뭐 발가락만 보여도 오케이 하시겠네요. 뭐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하긴 하는데 교사의 일관되지 못한 그 행동은 학생에게 일관되지 못한 학생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교사의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딱 일주일 공통된 그것을 가지고서 기준을 1교시 때 이거, 1교시 때 이것 한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담임 선생님들에게 모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다 전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병사라고 저희가 이름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 관심병사가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마음이 좀 아픈 애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1인 멘티 해서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개별적으로 그거를 해서 참여하게끔 해야지 군중이 있을 때 이렇게 30명 있을 때 너 카메라 안 켜니? 너 참여 안 하니? 라고 해봤자 그것은 얘를 더 그렇게 좀 고립되게 만드는 오픈돼서 고립되게 만드는 그것이지 않을까. 때로는 진실의 방이라고 해서 이 소회의실을 열어서 그 친구만 데리고 가서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화면을 켜봐.
지금 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달라지더라. 그래서 약간 소회의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우리 또 홍혜주 선생님께서 게더타운의 장단점이 궁금하네요. 신체 활동과 관련된 부분으로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원격 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 또는 온라인에서 하는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실제감이라고 하잖아요. 교사가 실제하는 공간이다라고 믿고 있느냐, 또는 이 화면 안에 있는 것이 네가 지금 학교에 들어와서 출석을 한 게 맞아라고 머리로는 학생들은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알고 있지 못하죠. 네, 갑자기 전화 와서 선생님 제가 지금 우리 학원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학원 좀 다녀도 될까요? 이러고 있는 애들이 뭐 허다하니까요. 아, 그렇지. 선생님이 잘못했네. 너 학원 가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었으니 큰 잘못을. 아이들은 이거를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학교 맞아. 실제감, 실감형 컨텐츠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 또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할 때에 그렇게 실제로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있다라는 그런 실제감을 주는 것, 실감명을 주는 것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도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개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우리는 체육과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체육과뿐만 아니라 학생 개별화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라면 학생들은 이제 자신이 그곳에 가서 원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면, 조별 활동이 됐든 그곳에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내가 지금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게더타운 아직 더 많은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쪽을 계속해서 파고 있고요. 여기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운동량은 어떤가요? 라고 바로 또 실시간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아, 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여기 준비한 것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화면을 보고요. 항상 듀얼 모니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록을 하고 네가 지금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10분간 이것에 대해서 활동을 안내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그 과정들이 이 학생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원격 수업에서 평가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원격 수업에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려면 평가를 더 세분화해야 되겠죠. 원격 수업에서 자 지금부터 우리 타바타 3분간 시작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에 의하면 타바타 했을 때에 뭐 체력을 그거 하고 했으면은 여기 오른쪽에는 유튜브를 틀어주고요. 내가 찍은 유튜버가 됐든 타바타 운동 그걸 틀어주고 학생들이 그걸 공유해주고 저는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지금 뭐 권민정 학생 지금 자세가 좋아요. 지금 뛰고 있네요. 박준환 학생 하고 있네요. 라고 이걸 과정 평가로 한다라면 원격 수업에 대한 참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교사 유튜브를 보여주고 또는 내 몸 처음엔 제가 혼자서 자 나를 따라해 했었는데 나는 그거를 하고 있을 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유튜브에 그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그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조력자 역할을 하고 피드백을 달아줘야 되는 코칭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평가를 하고 기록으로 남는다. 라면은 학생들에게 좀 더 체력이나 체력 향상도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네, 여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받겠습니다. 우리 백준영 교수님께서 서강석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예시로 보여주신 활동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었는데 혹시 단체로 하는 스포츠 활동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예기치 않게 평가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랑 저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단체 운동, 배구 또는 뭐 골프, 이건 단체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골프 또는 이런 농구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했을 때에 학생들하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서 챌린지 모형을 하기도 했고요. 각각의 챌린지를 해서 동시에 2명씩 또는 3명씩 해서 팀전을 하기도 하고요. 안에서 뭐 우리 배구 몇 개를 하는지 또는 그 팀에서 몇 개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여기서 배틀을 붙여놓기도 하고 실제로 뭐 게임을 해본 사례는요. 온라인 게임을 활용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컬링 수업을 했었을 때에 팀전을 통해서 컬링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기술과 전술, 컬의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팀전으로 해서 그 컬링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심폐소생술 상황극 만들기 단체적으로 한 적이 있고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김상목 선생님께 질문을 좀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학생들에게 그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좀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그 학생들이 얻은 가치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주로 한 그 평가는 두 가지, 자기 평가랑 동료 평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서강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 차시가 끝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평가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빨리 어딜 가야 되고 그래서. 근데 자신이 어떤 고민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날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는 그 5분에서 10분 시간을 저는 굉장히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줄 알았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셔틀콕을 더 치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내가 어떤 성취감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조금 유용하게 쓰였다라는 것. 그리고 동료 평가 같은 경우엔 자신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역할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행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또 역시 인사를 하거나 셔틀콕을 건네주거나 또는 빈 곳으로 셔틀콕을 넘기려는 그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학습 효과까지 있었어서 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조금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이제 적재적소에 좀 이렇게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어떤 이해 능력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전이 또 어떻게 하면 더 상황을 잘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발표하시는데 너무 잘 들어주시고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6시 시간을 거의 채울 정도로 저희가 좀 시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건지, 권민정 교수님 혹시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걸까요? 예. 그럼 저희 7분과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표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